잠자리가 공격 성공률이 한 95%쯤 된대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사지도 성공률이 25%쯤 돼요. 바다의 상어도 한 20%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만든 거예요. 잠자리는 앞쪽 날개와 뒤쪽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 심지어 후진을 하는 잠자리도 있어요. 거의 3만 개가 되는 난눈이 뭉쳐져서 큰 눈이 된 거예요. 다른 동물보다 시각이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고생대 석탄기에 커다란 잠자리가 살았어요. 메가네우라라고 합니다. 메가는 크다는 뜻이고 네우라는 신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신경이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잠자리 날개에 보면 약간 실금 같은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경망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사실은 그게 신경망은 아니지만 오해지만 실제 신경망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커다란 잠자리인데 그 날개 하나가 뭐 40cm씩, 어떤 특히 뭐 70cm라고 주장을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잠자리가 살았다. 언제? 고생대 말인 석탄기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공룡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공룡들이 곤충들 많이 잡아먹거든요. 공룡이 없었으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만한 위험한 포식자는 별로 없던 시절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죠. 생긴 것도 비슷했을 거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딱 커다란 날개가 있는 화석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짐작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가 크기만 클 뿐 사실 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행하고 사냥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잘 만든 거예요. 왜냐면 곤충들 날개 주로 두 쌍이에요. 두 쌍의 날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앞쪽 날개와 뒤쪽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고속 비행뿐만 아니라 급회전, 정지 비행도 가능하고요. 사냥하거나 먹이로부터 도망치는데 아주 유리했고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유충 기간이 길었어요. 유충 다음에 그냥 번데기 없이 유충, 그다음에 잠자리가 되는데 유충 기간이 길어요. 길 때는 어떻게 물속에 숨어 있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먹어서 짧은 성충 기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수생 환경이 다 살았어요. 바다를 제외한 모든 물 환경에서 다 살 수 있었고, 그다음에 눈도 되게 좋았고 비행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으니까 그 당시에 곤충계의 최고 포식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곤충들 잡아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석탄기 이후에 추가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 뭐냐면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생명이다 보니까 크게 바꿀 거 없이 그냥 쭉 살아올 수 있게 된 거죠. 비슷한 게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그래요.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거든요. 화렵수는 잎이 넓은 거, 침엽수는 소나무처럼 뾰족한 거잖아요. 근데 은행나무는 침엽수예요. 은행잎을 가만 보세요. 침이 쫙 있고 심 사이가 쭉 연결된 거잖아요. 화렵수의 장점과 침엽수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어요, 은행나무가.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도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론 종은 달라졌지만 은행나무라는 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커다란 몸집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을 거예요. 곤충은 뭐 사람처럼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순환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확산돼야 돼요, 확산. 덩치가 크면 확산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산소 농도가 워낙 높으니까 확산이 잘 됐던 거예요. 그 안쪽까지 충분히 산소가 갈 수 있었던 거죠. 산소 농도가 뭐 32%, 35%에서 고생대가 끝날 때는 무렵엔 20% 밑까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이 21%인데 확산되는 게 불가능해졌던 거죠. 산소 농도가 높아서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산소 농도가 높아서 커지는 건 아니지만 산소 농도가 낮으면 곤충이 커질 수는 없어요. 그때도 작은 곤충들도 있는 거거든요. 산소 농도가 높다고 다 곤충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커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산소 농도가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뭐 20%, 21%까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커다란 곤충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새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포식자가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고생대에는 하늘 나누고 없었어요. 곤충밖에. 그러니까 곤충 중에 내가 최고 포식자야? 그러면 감히 누가 나를 잡아먹겠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잠자리는 절대로 몸집에 키우지 못할 거예요. 잡아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들도 있고, 거기다 새 있죠. 다른 동물들 너무 많아가지고 커질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커져도 안전했기 때문에 커지는 거지, 커지는 게 무조건 또 이익만은 아니었어요. 잠자리가 공격 성공률이 한 95%쯤 된대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야구 선수 봐요. 대부분의 야구 선수가 타율 한 2할 5푼 정도 되잖아요. 4번 중에 1번 성공하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됩니다. 사주도 성공률이 25%쯤 돼요. 사자가 성공률이 50%, 9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들은 지금 25%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죽기 살기로 사냥을 해야 돼요. 사장은 막 쫓아가지만 체온이 올라버리잖아요. 지쳐가지고 체온을 식혀야 돼요. 더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실패가 한좀 쉬워. 기껏해 어쩌다 한 번 먹으면 사냥을 성공해요. 어떡합니까? 뼈까지 다 갉아먹는 거예요. 뼈도 뿌려서 빨아먹고. 만약에 사자 성공률이 95%쯤 됐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먹고 먹다 지겨워 먹다 말아. 저기도 노루 먹다 말고 영양 먹다 말았어요. 얼룩말 먹다 말았어요. 그 시체만 늘어나고 초식동물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 최고 포식자 성공률이 한 25%, 20% 정도가 생태계를 유지하기 적당한 거예요. 바다의 상어도 한 20%밖에 안 돼요. 또 하늘을 나는 매도 22% 정도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에서 5번 정도 한 번 성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가 좋을 때 만만한 먹이를 골라서 전심을 다해야 5번 중에 한 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잠자리는 95%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일단 작은 잠자리 달리 일단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아요. 다른 곤충들은 되게 직접 근육, 간접 근육인데, 그러니까 직접 근육이면 날개를 위한 근육이 있는 거예요. 잠자리는 날개 전용 근육을 이용해서 날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고 앞날개, 뒷날개 따로 달리면서 호버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후진을 하는 잠자리도 있어요. 모든 잠자리가 다 후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눈이 이렇게 되면서 쫙 서 순식간에 수직 강화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러죠. 다른 동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빨리 하면 오래 못 날고, 그렇지만 빨리 안 하면 느릿느릿 가니까 잡히기 쉬운 거고. 근데 잠자리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 보니까 빨리 오래 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메뚜기 볼게요. 메뚜기는 발로 일단 탁 도약해요. 일단 발로 차고 올라와야 돼요. 메뚜기 다리가 세잖아요.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동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날갯짓을 합니다. 짧은 거리밖에 이동하지 못해요. 근데 멀리 갈 때 있잖아요. 활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 날개를 잔뜩 펴가지고 활공에 퍼덕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대륙도 넘어가기도 사막을 건너가기도 하죠. 말벌은 또 특이합니다. 호버링을 해요. 호버링 하는데 이 날개를 막 빙글빙글 돌려서 호버링을 합니다. 꽃 속에 들어가잖아요. 꽃가루도 따야 되고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에요. 근데 잠자리는 그럴 리가 없어요. 꽃가루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비는 그냥 우아하게 납니다. 그냥 천천히 날개지. 빨리를 못해요. 나비가 빨리 우아하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아한 겁니다. 우아하려고 우아한 게 아니라, 나비라고 왜 빨리 날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날고 싶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나니까 에너지 소비는 적고 멀리 갈 때는 저 바람이 날려서 나는 비행을 합니다. 파리하고 모기는 아주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을 하죠. 간접 비행 근육을 해서 정말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소리도 나는 거죠. 방향 전환도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빨리 날갯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잡히기 딱 좋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잠자리는 앞날개와 뒷날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날개의 움직임 때문에 잠자리는 매우 빠르게 유연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그 날개를 비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지 비행도 하는 거죠. 앞날개 뒷날개 반대로 해야죠. 실잠자리 같은 경우는 후진 비행도 할 수 있어요. 후진이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 비행기도 후진 못해요. 물고기도 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지느러미로 앞으로만 가는 거지 뒤로 백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잠자리 중에는 후진도 할 수 있다. 호버링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속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크다는 게 다른 곤충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점이에요. 유난히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독립된 근육도 있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곤충들이 복눈을 갖고 있잖아요. 거의 3만 개가 되는 난눈이 뭉쳐져서 큰 눈이 된 거예요. 그말 그때 3개 혼눈이 또 더 있기도 해요. 근데 3만 개의 난눈이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서 많은 시야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다른 동물보다 시각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복합눈, 컴파운드 아이라 그러는데 많은 동물들이 다 컴파운드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는 움직이는 물체를 보기에 좋게끔 돼 있어요. 복눈은. 모기와 개미는 밝기와 움직임에 되게 예민한 복눈을 갖고 있습니다. 걸은 꽃의 색, 그 다음에 동료의 춤,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인식하기 좋은 복눈을 갖고 있고, 말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곤충은 아니지만 바다에 사는 새우나 개도 복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시야를 넓게 볼 수 있고, 새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복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눈은 기본적으로 곤충에 되게 흔한 거지만 잠자리의 복눈은 유난히 너무나 많은 눈들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보다 좋냐? 그렇지는
좋진 않아요. 사람 눈이 훨씬 좋죠. 사람 눈, 새 눈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곤충 그 조그만데 그 작은 눈을 가지고서 빨리 이동하면서 그 사냥을 정확히 하려니 복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잠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손을 빙글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러면 어지러워서 날개를 축 쳐든대요. 그럼 어지러워서 우리 잡기 편하다 했는데 실제로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잡으면 됩니다. 근데 걔는 아마도 어지럽다기보다는 움직일 때마다 자기 옆에 곤충들이 막 다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몇 마리가 내 앞을 다니고 있는 거야. 너 누굴 잡아야 되는 거야? 정신이 없어서 잠깐 쉬자고 할 때 우리가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각 냄새도 잘 맡아요. 벌써 사냥꾼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더듬이가 있잖아요. 더듬이에 이제 감각 센서가 있어서 냄새,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포착을 합니다. 많은 곤충들이 그러는데 그 능력이 더 뛰어난 거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곤충들이 좀 재밌는 단백질이 있는데 레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잠자리, 벼룩, 매미, 파리 갖고 있는 건데 이게 3배로 막 늘려도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탄성이 있는 거예요. 탄성. 그 벼룩이가 자기 몸 길이에 뭐 수십 배를 뛰잖아요. 그게 레실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탁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잠자리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유연성이 큽니다. 근데 그 레실린을 가지고 우주복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중력이 셀 때 있잖아요. 확 발사고 그럴 때 견디는 우주복을 만들 때도 이제 곤충에게서 고무 단백질입니다. 잠자리에 있어요. 이게 잠자리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단백질이죠. 고추 잠자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잠자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특이한 잠자리라고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잠자리에서 노랑뿔 잠자리와 나비 잠자리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나비 잠자리는 좀 단순해요. 검은색이에요. 나비하면 노란색일 것 같지만 검은색이고 앞날개는 이렇게 가늘어요. 이렇게 뒷날개가 넓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자리처럼 안 보여요. 언뜻 보면 나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뿔 잠자리는 우리나라에 뿔 잠자리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뿔 잠자리, 하나는 노랑뿔 잠자리예요. 노랑뿔 잠자리는 정말 많이 특이해요. 보통 잠자리들은 물에 살잖아요. 물에서 애벌레 생애를 지나다가 그 성충이 곧장 돼요. 그런데 이게 뿔 잠자리는 육상에서 알을 낳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이제는 잠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제일 특이한 거는 더듬이에요. 잠자리는 더듬이가 되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얘는 잠자리가 나비 더듬이처럼 길어요. 길고 끝이 곤봉처럼 덩어리로 생겼어요. 나비 더듬이처럼 길고 끝이 곤봉처럼 생긴 게 있다. 그러면 노랑뿔 잠자리, 노란색이 있으면. 근데 이게 처음에는 헷갈려요. 이게 잠자리처럼 안 보여요. 뒷날개도 뭐 언뜻 봐도 이거는 나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기다 노란색이 쫙 펴져 있어가지고 근데 가끔가다 이거 그냥 무식하는 얘기 막 들은 적이 있어요. 나비가 희한하게 생겼네.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 나비랑 잠자리도 구분하지 못하냐 그러는데 처음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때부터 기억하잖아요. 노랑뿔 잠자리. 왜 뿔이냐면 더듬이, 곤봉다리 더듬이 때문에 그렇게 생겼고 노란색이가 노랑뿔 잠자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못 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노랑뿔 잠자리 있고 나비 잠자리 있지만 봤으면서도 오해한 거예요. 우리 박각시 나방이라고 있거든요. 박각시 나방인데 많은 분들이 벌새라고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새 위에서 막 호버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새처럼 생긴 게.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벌새가 한 마리도. 우리가 본 거에 박각시 나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빛을 발할 때 새들이나 다른 곤충의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빛이 색소가 아니라 되게 표면 구조로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많은 동물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환경에 잘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생긴 것들은. 근데 그건 우연인 거예요. 우연. 비슷한 게 뭐냐면 대벌레 있어요. 대벌레. 대벌레가 왜 나뭇가지처럼 생겼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막 설명할 거 들었는데 이 대벌레는 왜 이런 모양이 생겼을까요? 여기 주변에 나뭇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랑 자기 몸속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나뭇가지 모양을 가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거든요. 대벌레 세포가 아유 주변에 이런 게 많으니까 나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어 하고 일부러 자기 돌연변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마침 그 돌연변이가 나뭇가지처럼 모양을 생기게 해줬어. 그러면 새들이 보기가 어려서 절 잡아먹혀 진화가 된 거지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실험을 누가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핵실험은 주로 어디서 할까요? 바닷속에 하든지 사막에서 했어요. 바퀴벌레 없는데 했을 거예요. 야 이번에 핵실험하는데 바퀴벌레가 생존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핵실험하면서 바퀴벌레 실험을 같이 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퀴벌레가 야 생존력이 좋다. 정말 우리 다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야 바퀴벌레는 있잖아. 핵폭탄이 터져도 생존한대라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 뭐 히로시마에 터졌을 때 바퀴벌레 다 죽었냐? 뭐 살아남은 바퀴벌레
있을 거예요. 멀리 떨어진 애들은. 왜? 틈 속에 잘 숨어 있었고 방사선에도 비교적 잘 버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도나 되는 열은 어떻게 견뎠겠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똑같은 고통을 겪었겠죠. 어마어마하죠. 바퀴벌레가 평생 5번의 알집을 낳아요. 알집 하나에 40마리, 30마리 정도가 이제는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놈 한 명이 평생 200마리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한 마리가 200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알집에 태어난 40마리가 한 몇 달 있다가 또 얘도 각각 40마리씩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엔 또 여기도 40마리 나오고 또 여기 40마리, 얘 새끼들도 또 40마리씩 나는 거잖아요. 또 얘는 단성 생식도 가능해요. 암컷 수컷 없이도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 4세대가 지난다. 근데 한 마리가 200마리를 낳을 수가 있다. 1년이면요. 한 마리가 10만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보이면 보일 때마다 잡아야 돼요. 왜? 쟤를 안 잡으면 제가 한 마리가 10만 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잡으면 1년 동안에 10만 마리 잡은 셈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먹죠. 잡아먹기보다는 세상에는 자연계는 주부에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청소동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힘도 세요. 운반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외골격이 있는데 그 외골격 안쪽에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써서 집에 들어 올려요. 그 자기 몸에 뭐 20배도 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치면 70kg 가면서 1.4톤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되게 성공적인 동물인 게 시간이 지날수록 종수가 막 늘어나요. 3억 4천만 년 전에 석탄계에는 이미 600종의 바퀴벌레가 있었거든요. 4천만 년 전, 3억 년 전에는 600종이 800종 늘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4,500종, 5,000종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번창하고 있는 곤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테라포마스는 이거잖아요. 화성에다가 생명체를 보내요. 뭘 보내냐면 바퀴벌레를 보냈어. 바퀴벌레가 그 환경에서 막 살아다 보니까 진화돼가지고 이제 호모 에렉투스처럼 강인한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 방향이 너무 달라요. 지구에서 곤충이 사람으로 오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화성을 테라포밍 할 수 있는가?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화성에서 생물체 있었겠죠. 이거 찾는 게 박테리아의 흔적을 찾는 거잖아요. 화성에 바퀴벌레가 정도가 살게 하려면 오존층을 진하게 만들어서 자외선도 막아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 우주 입자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서 우주 입자가 우리한테 못 와요. 우주 입자가 오게 되면 물 분자도 쪼개지고 DNA, RNA, 단백질 다 쪼개질 거예요. 근데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공적인 구조물,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공간, 태양풍을 다 쳐내는 쉴드를 쳐주는 공간들, 뭐 유리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 생명체가 바퀴벌레는커녕 사람도 가서 살지 못해요. 화성 탐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화성 탐사해야죠.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화성을 탐사한 이유가 화성에 인간을 이주하기 위해서,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서 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물은 어떻게든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북극 쪽에 있는 얼음 녹여다가 뭐 여기 온도는 우리가 떼면 되지. 공기야 뭐 산소 뭐 만들면 되지. 거기 있는 땅 동기도 압축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장이에요. 바퀴벌레라고 해가지고 자기장에 안전하지 않아요. 왜? 지구에 있는 바퀴벌레도 단 한 번도 자기장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가장 안정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퀴벌레는 가장 강인한 생명이야. 어디 가도 살아남아.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화성에도 살아남겠지 시작해서 했던 재미있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테라포마스가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4위가 이 보다 프로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다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이거 자기 노래는 안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겠는데 연락이 와서 처음 나오게 됐고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재밌는 책이 나왔습니다. 찬란한 멸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는 어차피 멸종을 하잖아요. 자연사는 결국 멸종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멸종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 멸종 사건 속에서 살아남아야지 찬란하다. 우리 이 6번째 대멸종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생명들의 멸종들을 미래부터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생명의 시각으로서 한번 세상을 봅니다. 우린 자연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공룡의 눈으로, 삼엽충의 눈으로 멸종 상황을 같이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책을 나누고 싶습니다. 찬란한 멸종입니다. 감사합니다.